경찰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에 결국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하루 만에 지원 철회한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돼서 사과 입장 표명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예상하셨어요? 우선은 이게 기사가 된 지 한 5년 정도 전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런 분을 임명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좀 설마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진짜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전학 처분까지 내려졌죠. 근데 이분께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때 검사인 당시에 법적 대리인으로 해서 직접 본인이 이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친구들에게 좀 제가 지금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선생님들의 증언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요, 그분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가한 그 피해 학생한테 같은 학생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이 분명히 이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거르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검사 출신인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네, 여러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이 사의 표명한다는 발표 이후에 대통령실은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슷한 입장일까요? 예, 사의는 뭐 당연히 표명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5년 전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 전 기사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검증 문제인데요. 이게 검증 보면 이제 이것도 어쨌든 이 법의 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검증하는 건 아니고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 뭐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느냐 이런 항목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 단계에서 잘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KBS에서 단독 보도 형태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런 문제를 알고 나서 정부 여당이나 전체적인 법 여건 내에서는 이건 뭐 그만두는 게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물론 이제 그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다음에 많은 추측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모르고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의 공감대가 사퇴하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임을 하게 된 배경은 아들의 학교폭력 네.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건데, 앞서서 이경 대변인께서는 인사검증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논란을 모른다면은 인사검증,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2018년도 KBS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작은 언론에서 나왔으면은 또 그런 언론사를 언론 취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KBS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왜 그 인사검증에서 이걸 왜 걸러내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의 아들의 학교폭력이다라는 식으로 되게 가볍게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이 10대예요. 앞으로 이 학생이 20대까지 그 삶을 못 사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었고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학교 폭력이라 인사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 인사검증이 너무나도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현재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미 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는 정말로 잔인하게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적인 잣대를. 그런데 윤석열 사단, 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에서도 빠졌다? 이게 나랍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정순심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좀 불거졌던 얘기 중 하나가 또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입장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학교 폭력의 문제, 이 아들이 저질렀던 거를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고 인사 검증 과정도 우리가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에도 자녀의 학폭 항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온 거지. 그거를 예를 들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법률적인 측면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인사 검증하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이 법적인 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이 항목이 없고 그런 게 걸러지지 않았다고 이거를 자꾸 과도하게 연결시키는데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을 경찰 수사 총책으로 임명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동시에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경찰, 검찰이 무력화됐다. 이거는 범죄자들한테만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검수완박법을 급하게 추진합니다. 당연히 어떤 거는 이제까지 검찰이 했던 게 있고 경찰이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검찰이 하는 영역들을 쭉 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지금 현격하게 약화됐다. 뭐 그런 거 대표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했던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는 해체. 그렇다고 경찰에 그 역량이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검찰들에 비해서 조금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못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이분이 임명된 게 이제 치안 정감 자리인데 그 자리에 수사 역량 있는 치안감 출신 중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다. 이런 게 이제 인사의 배경이지 이런 거를 뭐 다 검찰 출신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억측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의 이번에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받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인사 검증에 걸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 임명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 인사 검증을 절차를 다시 언급한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검사 출신으로서 본인의 아들 가해 학생입니다. 이 아들의 전학 조치에 학교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학교의 전학 조치가 타당하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봤을 때 인사검증에서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걸러졌겠죠. 근데 인사검증에서 무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마다 다 검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오로지 검사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의 업무를 맡는 곳까지 왜 검사를 놨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인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맥이 어떤 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가요. 요즘에는 정말 뭐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검사 쪽에서 수사가 들어가도 본인을 향해서, 지인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앞으로 이제 4년 남았는데 주요 요직마다 검사로 다 배치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요 4년 그렇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순심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당 내부적인 상황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7일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우로 부결에 좀 힘을 싣는 목소리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부결 조치 이후에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결이 압도적으로 되느냐, 이 표수가 몇 표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정순신 건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가 제가 인사 항목에 없다, 검증 항목이 없다, 제가 하는 없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수많은 억측들이 되는데요. 인사 검증은 사실 요새 이제 변하는 흐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염치나 양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게 드러났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서 조국 장관 사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독립투사니 뭐 양심수처럼 대응한 진영에서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건도 아니고 2012년부터 된 거고, 그거는 같은 당 대선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막상 그거를 껌껌이 따지는 데는 안 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데, 이런 게 저는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수가 발견됐을 때, 잘못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민주당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뭐 강철대우라고 해야 될지 단일 대우라고 해야 될지,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제 심각한 지금 정책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들이 갈리고요. 글쎄 이거 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해서 강철대우를 만들었다는 걸 참 단결력 튼튼하다고 칭찬해줘야 될지,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의 끝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27일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161표로 부결이 됐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 때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표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죠, 솔직히. 뭐 우리가 당론도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반 이재명이라고 표현을 했던,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 그런 의원들조차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내용이 너무 없다. 지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게끔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뭐 사람이 국회에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이제 이재명의 측근이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도가 일부는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을 보호하는 의원들이 국회에는 많이 없다는 시각도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조차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에는 의결을 할 수 없다, 부결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을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몇 개만요. 우선 5,503억 원, 그거 최대한 수금에 맞습니다. 근데 검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었던 뭐 비리라든지 증거,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속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소환조사 3번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환조사할 당시에도 아주 많은 얘기가 있었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체포동의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체포동의안 청구가요, 우리가 비회기 때도 분명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굳이 거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검찰에서는 왜 그걸 기다리다가 그 국회에서 회기가 시작하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왜 내놓은 것인가,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현재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어떤 무엇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 이재명, 언론에서 말했던 반 이재명,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맞는 말씀 하신다, 이번 구속영장이 부실해서 이거 다 이렇게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래 하지만, 이거 법률가들한테 조금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그렇게 부실하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건 영장실질심사 받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자기 얘기를 다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판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기각됩니다. 이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좋고 검찰에 망신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떤 경우에 이분이 범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해도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다 이래도 무죄가 납니다. 지금처럼 구속영장이 그렇게 부실하다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최고의 혹입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거 안 받겠다는 거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껌껌이 대답한다 그러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했을 때 껌껌이 대답하면 됩니다. 200페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그거 대답 안 했습니다. 자기 입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가 영장실질심사입니다. 판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겁니다. 껌껌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두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하나는 회피하면서 혼자 개인 기자회견 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문맥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그걸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고 그게 법률적인 판단이라면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게 있는 불체포 특권상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청구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을 통해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부결이 되면은 실질심사 없이 신문 없이 기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결국에 부원장께서는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던 만큼 그렇다면 반 이재명, 비 이재명계들이 말하는 부결 이후에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부분, 뭐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퇴 얘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179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조차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이거에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주어로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다더라. 준다고 했다더라.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이 뭐가 있습니까? 5,503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민관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산 LCT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시에서 민간 개발업자한테 1,000억 원을 줬습니다. 이거는 왜 배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성남시장일 당시에 전부 다 민간 개발로 주지 않고 그럼 이렇게 부산 LCT처럼 1,000억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민관 개발로 해서 최대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 성남시에.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구속영장 청구감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는 지금 우선 검찰 쪽에서 제가 아까 회기가 아닐 때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회기가 아닐 때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하면 됩니다. 왜 회기 때 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건건이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 팩트, 더 이상 뭐 내용을 보탤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것은 굳이 설득할 필요 없이 다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홍천 서른 의원 등 이 대표가 부결 이후에 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부고 내부적으로는 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좀 부당하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대표의 거취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의 당원 80조 1항에 당직자가 기소를 당했을 시에 어쨌든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3항에 정치 탄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걸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대표 내려놓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속영장에 증거가 없다. 구속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가, 범죄를 지었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범죄 사실이 구속영장에 소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 판사가 그거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푼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일단 그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풀면 되는데 거기 가서 무죄 받는 것처럼 내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라 그러겠습니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상한 길로 가면서 자꾸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갈라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이유도 없고 대표직을 내려놓을 이유도 없죠.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윤석열 정부나 그걸 수사했던 검찰들이 위기에 몰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그 다음 또 다른 얘기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오신 분이 판사를 못 믿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에서 어디에서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삼권 분립해놨고 검사의 영장을 실질 심사하는 제도 사법부에 있고 삼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껌껌이 이상한 길로 자꾸 가시면서 나는 검찰을 못 믿어. 나는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봐. 나는 판사도 못 믿어. 이건 뭡니까? 이게 혁명 세력입니까? 이게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얘기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 중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판사를 못 믿는다. 이거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시고요. 팩트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기소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은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뒀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실에 말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국민의힘에는 이 당원 당규상 이 기소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내용 없습니다. 왜 민주당만 왜 착한 척하면서 굳이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요?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내리기 위해서 당원 당규 아주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룰도요 당원 100%로 아주 쉽게 바꿉니다. 민주당은 이거 당원 당규 왜 못 바꿉니까? 민주당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있는데 민주당만 이렇게 우리가 바꾸자 느슨하게 해놓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비판의 요소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없는 거 민주당만 뭐하러 이걸 넣습니까?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는 당원 80조 논란은 이건 언론에서 만든 논란이고 국민의힘에서 만든 논란이지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논란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월요일이죠. 27일에 과연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치열한 레이스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표심에도 좀 연결이 될까요? 이제 어떤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 팩트가 정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팩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새롭게 나온 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98년에 이제 본인 해명으로는 98년에 그때 이제 IMF라 어려운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자금 해결하려고 자기한테 사라고 해서 산 땅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울산 김기현 같은 경우 울산 시장도 하고 울산에 여러 번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번 걸러진 사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당대 당일 때는 모르겠지만 당내 공격일 때 팩트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해명이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문제인데요. 지금은 그 효과가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분들이 득점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가 공격에 선봉에 섰었는데 어쨌든 뭐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는 하나도 없고요.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4인 주자들이 어찌됐든 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기현 후보는 1차 본경선 때 내가 50% 이상 득표를 해서 한 번에 당선이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아무래도 이 구도상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의혹을 김기현 후보가 해소하지 않아도 계속 당선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좀 크게 리스크로 다가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당원 1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이것을 언론에서도 지금 조금 그전에는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은 더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언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다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어도 좀 상당히 이상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그때 그 KTX 노선이 바뀌고 그럴 당시에 관련된 상임위의 국회의원이었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간사였습니다. 17대, 18대 모두 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뭐 송전선이 휘었다라는 것은 또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한 거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좀 열어놨기 때문에 KTX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결선 투표는 있을 것 같으나 김기현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김기현 당대표 이제 후보가 이것을 뭔가 공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보시면 될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원외라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 아니면 원외도 아니고 내부에 있지 그러니까 원내도 아닌 다른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잡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100%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결선 투표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컷오프 결과를 오픈하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알지 뭐.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그 어디께 같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냐 마냐 뭐 이렇게 후보들이 발언하시는 걸 봐도 결선 투표로 가냐 마냐에 이제 걸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김기현 후보의 비리가 이번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팩트 체크를 못 하신다니까 당대표고 나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국회 상임위 뭐 할 때 이거 한 거다 그럼 권력형 비리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로 밝혀지면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가 돼도 우리 당 당대표를 계속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팩트 체크를 어떤 때까지 못 하지만 그게 이제 그래서 투표 때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뭐 증거가 분명하고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뭐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를 그만둬야죠. 네, 일단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이 부동산 의혹 자체가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두 분 모두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 2위 자리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1위라고 했을 때 2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결선 투표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천하람 후보한테 기대를 걸은 바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아바타전으로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는 김기현 후보인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아바타는 천하람 후보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번졌을 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이준석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면서 천하람의 상승세가 일정 부분 오르다가 좀 지체되어 있고 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처음부터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선 투표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후보 간의 연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이렇게 많이 묶였었는데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한테 토론을 보면 정말 거센 공격을 하는 모습, 또 천하람 후보는 오히려 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앞서 나간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구도와는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당원 당규를 바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오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역선택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네. 근데 이제 그걸 빼고 나니까
저는 사실 이 후보가 누가 될 거다 그것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내 튼튼하게 기반을 가졌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표들이 계속 좀 이탈을 하고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준석 내지는 유승민 의원 이쪽은 전당대회에서 30%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한 뭐 6대 4나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30%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청년 당원들을 많이 모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는 의외로 단단한 표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표는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좀 바람을 잘 타는 표일 수 있어서 이 후보가 누가 될 거다 이 얘기가 좀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8일 이 치열한 레이스의 결과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치권 변곡점을 앞두고 이경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